이건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38번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의 주택시장 가치가 6억이고 6천만 원, 다른 부채가 없대요. 근데 거기 보면 담보인정 비율이 시장 가치 기준 몇 프로래요? 60%. 그러면 가치가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6억에 60%. 66에 36이니까 얼마? 3억 6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대입을 하면 일단 연 저당 상수는 얼마를 줬어요? 선 하나 긋고 여기다 0.08 하나 쓰고 연소득 주죠. 얼마라고? 6천을 주죠.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 몇 프로래요? 40%. 그럼 6천에 40%면 얼마예요? 2,400. 그러면 2,400을 구한 거를 0.08로 나눠보는 거예요. 계산기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그럼 3억 나와요. 그럼 얼마 빌릴 수 있어요? 3억이겠죠.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얘를 빌려주면 이 조건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면 얘가 3억. 그렇죠? 하면 할수 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39번 있죠. 1억 2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이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죠. 담보평가액이 얼마예요? 3억. 그러면 대부비를 몇 프로 줬어요? 70%. 찾으셨나요? 70%? 그러면 37이 얼마예요? 그럼 2억 1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얘를 대입하면 연 저당 상수 얼마 줬어요? 0.1 주면 더 간결한 거죠. 소득이 얼마 줬어요? 6천 줬잖아요. 그리고 DTI가 얼마냐면 40%. 그럼 6천에 40%면 얼마예요? 똑같잖아요. 2,400.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 기타 나가는 이자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2,400을 0.1로 할인하면 얼마예요? 근데 얼마 대출이 있어요? 1억 2천. 빼면 남는 게 1억 2천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추가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했을 때, 보면은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다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얼마 해야 돼요? 2억 천이고, 2억 천에서 빼면은 남는 게 얼마예요? 9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거 차감해서 뭐 9천까지 구하라 하진 않고요. 그냥 이 자체로 얼마다라고 그냥 바로 구해줘요. 그것까지 원하진 않으니까.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차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얼마만 융자 받을 수 있느냐. 요거까지는 뭐 해보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요? 특히 얘가 0.1로 주어지면 더 간결하잖아요. 10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0번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 이렇게 돼 있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순 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1,800이고요.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1,800을 1.1로 나누면 되죠. 그쵸? 나누면 얼마 나온다? 1,500만 원 나오죠.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죠? 얘가 만약에 18%예요. 1.2예요. 가격이 몇 프로 변했겠어요? 그죠? 15% 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모를 때는 나눠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를 모를 때는 곱해서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가 15% 주고 얘가 1.2 주면 15 곱하기 1.2 하면은 18%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수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41번에 보면요. 위 문제에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의 정인 대출 조건에 따른 저당상수가 0.12라면 투자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를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융자금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했잖아요. 원리금을 뭐로 나누면 된다? 저당상수로. 부채 서비스 얼마 나왔어요? 1,500. 1,500 나왔잖아요. 저당상수 얼마 줬어요? 0.12 줬으니까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억 2,500 이렇게 나오겠죠. 1,500을 얼마로? 0.12로 나누면,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1억 2,500 나온다는 거죠. 얘가 0.1이면 1억 5천 나올 거예요. 그죠? 그죠? 10배니까. 1, 2니까. 할인율이 커지니까 1억 5천보다는 좀 작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 요령만 알면요. 이 계산 논리가 무진장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게 해보면 늘어요. 하면. 자, 42번에 가시면요.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죠. 자, 대출 기준이 부채 감당률이 1.4 이상이고요. 연 저당상수가 얼마? 0.1. 연간 순영업소득이 얼마? 2억 1천. 이거잖아요.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얼마? 얘가 0.1. 이거 하면은 0.14 나와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 2억 1천이잖아요. 2억 1천을 0.14로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15억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15억 나온다고요. 이렇게 2억 1천을 갖다가 0.14로 할인하면 그렇겠죠?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상수를.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15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억. 여기 그 해설해 보시게 되면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곱해서 나온 이걸 갖고 나누라는 얘기예요. 거기 산식에서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라고 돼 있죠. 나누기 아니라 곱하기. 그래서 나온 0.14로 하는 거예요. 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요. 43번에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똑같아요. 거기 가시면 대부 비율이 얼마 이하라고 돼 있어요. 0.7이고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15억이죠. 곱하기 0.7 하면 되잖아요. 15억에 0.7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억 5천 나오겠죠? 그쵸? 이거 57에 35고 그렇잖아요. 7일은 7이니까 10억 5천. 무슨 비율 기준했을 때? 대부 비율 기준했을 때. 그러면 밑에 거 기준 하게 되면 저당상수하고 뭐 줘요? 부채 감당률 주죠? 1.2 줬고 0.1 줬잖아요. 그러면 얘 곱하면 0.12 나와요. 이거. 근데 순영업소득 얼마 줬어요? 1억 2천. 1억 2천 0.1로 하면 1억, 10억 나와요, 10억. 그럼 얼마 나온다? 계산해 보시면. 1억 2천을 0.12로 할인하면 얼마? 10억 나와요, 10억. 0.1로 하면은 12억 나오겠죠. 근데 0.12니까 딱 10억 나와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억 받을 수 있죠.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산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오는 대로 갔다가 뭐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해서 그냥 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냥 암산 수준으로 준다고요. 거의 위에 거는. 그러니까 밑에 거하고만 비교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게 해줘요.
실전에서는 복잡하게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간결하게 줘요. 거기 기출문제 44번이 있죠. 내부 수익률의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3번에 가면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 한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되잖아요. 뒤로 넘어가시면 45번에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4번에 나와 있죠. 총소득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46번에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 거 틀렸죠. 순형가법으로 선정할 때가 더 우월하잖아요. 그 다음에 47번도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에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 이건 그거 말해도 되잖아요. 승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게 뭐 틀린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48번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 기출의 계산이죠. 네, 기출의 계산일 때 5번에 가시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래요?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 2,000이라고 돼 있죠.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얘가 2,000이면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거 0.5 나와야 돼요. 그죠? 얘가 1.5란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5배란 얘기니까. 이거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것만 알면 그냥 풀게끔 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 이 답을 5번에다 뒀잖아요. 5번에다가. 그럼 1번부터 쭉 풀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 무진장 뺏기는 거죠. 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먼저 내가 쓱 봐갖고 이렇게 줄 리는 없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는 그냥 맞춰줘요. 3번에 보면 순영업소득이 2,100이고 총투자액이 3억이죠. 그러면 지분하는 7%죠. 37에 2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자 세전현금 수지 때 지분 배당률 아시죠?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잖아요. 지분이 6,000이고 세전이 3억 300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5, 6, 3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다 맞춰주면서 취재자들은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49번 문제 있죠. 얘는 보면은 순영가하고 수익성지수 같이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인율 5% 주는 거죠. 그리고 630, 315, 420 이렇게 주잖아요. 끝 자체를 맞춰주잖아요. 5%대로. 그러면은 A, B, C 세 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A는 그냥 600이고 B는 300이고 C는 4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262만 5천원 하나만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값이 도출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실전 배열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계산하면 1분 내로 못 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삐질 거 아니에요. 그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게 기출은 간결하게 줘요. 에? 선생들이 할 때는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문장이 뭐 이리저리 뭐 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패턴을 주지만 시점 배열은 그렇게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학개론이 조금만 하시면 60점을 넘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익숙해지면 돼요. 용어만. 에? 용어를 모르니까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용어만 알면 뭐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푸는데 쉽다고요. 왜 승수가 작을수록 좋은 건지에 대해서 승수가 자본의 시간을 의미하니까 자본의 가성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만 바탕에 대해서도 아까 같은 문제는 그냥 답을 찍을 수 있잖아요. 승수값이 크면 안 좋은 건데 이런 거. 진짜라니까요. 나중에 괜히 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은 한 50, 한 4.5점 이렇게 나오고 안 돼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한 2, 30점 맞고 떨어지면 그냥 그런 애를 얘기하는데 참고 넘어가겠는데 50점 돼서 떨어지면 무진장하게 억울한 거예요. 그거. 조금만 더 할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야 이거 그러면 맨날 그 헤아리고 있다니까요. 이거 몇 개만 맞으면 된 건데 그리고 평균점 계산하고 매 그러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요 되면은 얼마나 또 그 기분이 좋은데 1차라도 되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1차라도 딱 확인을 했을 때 합격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동차 다 합격하면요 문자 와요. 아 문자 와요. 축하합니다. 사람 인력 관리부에서 문자 와요. 그렇죠. 아
떨어진 사람에게도 문자는 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는 건 아니고, 학원에서, 자, 지난 아픔을 딛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학원에서 문자가 가기는 가는 거죠. 근데 그 문자보다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뜨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예? 그거는 아마 지우지 않고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합격과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어떻게 됐어? 그러면 툭툭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금융을 하시는데요. 금융에서는 일단 저당 상환 방법에서요.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요거 세 가지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얘네는 전부 다 무슨 이자일 때예요. 고정 이자를 가정해요. 그리고 얘하고 무슨 이자일? 예, 변동 이자를 구분하는 거. 얘는 뭐 어렵지 않게 주니까. 그죠? 세 가지 기본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얘네 세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게 뭐 있다 그랬냐면 먼저 원리금이 있죠. 원리금. 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체감. 얘는 균등. 얘는 그러면 얘네들은 제목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는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 얘만 물어보는 거야. 얘는 원리금이 가면서 줄어드는 구조니까.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얘가 원리금이 균등인데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시간이 갈수록 뭐는 줄고 이자. 원금은 커지는 구조를 갖다가 이 제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잘 써준다고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출제할 때.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 있죠. 유동화 제도 하면은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은 기억을 해야 돼요. 요게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얘가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MBS. 얘가 뭐예요? 얘는 왜 안 내냐면 이건 자산 전체를 유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하는 거니까 뭐만? 저당권만 유동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하고 얘하고 있죠. 이거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금융에서 통상 한 4-5문제 나오면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배열로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최대 융자 가능금의 계산, 조금 아까 계산해봤죠. 그거 계산하든가 아니면은 상환할 때 있죠. 자, 2회차의 상환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요령을 알면 간단한 거예요. 일단은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에서 이자 지급액은 매 기간 어떻게 돼요? 균등하게 감소해요. 왜? 잔액이 일정하게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그러면 대출 기간이 몇 년? 20년이에요. 매년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면 매년 얼마씩 상환해야 돼요? 매년 얼마씩? 나누면 5천만 원씩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돼야지 다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5천이잖아요.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에 예를 들어서 10%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0이고 이게 1년 차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됐겠죠. 그럼 2년 차에 만약에 뭐를 구하라 그러면 원리금을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율은 잔액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택 원래 빌린 건 얼마였는데? 10억이었는데 1년이 경관점에서 얼마 갚았어요? 5천 갚았으니까 잔액은 9억 5천이죠. 9억 5천에 10%면 9,500. 그러면 5천에다 9,500 더하면 1억 4,5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5%씩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은요, 아니야말로 조건 맞춰주고 81회차에 갚아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냐 그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 뭐 원금만 그 빌린 돈에다 곱하면 돼요. 그 회차만큼만.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그 남아있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고정이자니까 그냥 곱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분 시험에는 81회차까지 나오진 않고 통상 몇 회차만 2회차. 그냥 구하는 요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세요. 우리 저기 문제상에서는 조건이 기출하고 다르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에 대한 요건을 하기는 힘들어도 실제로는 그냥 이런 배열로 나와요. 간단하게. 그렇죠? 자, 252페이지에 금융 쪽에 가면요. 금융의 기능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주택금융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은요.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주택산업에 대한 육성, 발전 뭐 이런 거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융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면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주택금융은 소득의 흐름과 주택 구입 자금의 필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죠.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생애 주기 초기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수익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커지는 구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는 시기가 연령대가 35.5세로 조사되어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 정도면 사회적인 거 봤을 때는 뭐 고참 대리라든가 아니면은 막 과장 정도 달았거나 뭐 이런 정도 되면은 연봉이 한 1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서울 기준 하면 5, 6억 되는 주택을 사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지원해 줘야 돼요? 주택금융이. 금융이 요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인 주담대 비율을 보면 한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축을 하고 뭘 하고 그러더라도 일정한 비율은 융자를 받지 않으면 집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40% 융자 갖고는 집 사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재 비율을 60%에서 몇 년 전에 기재부 장관으로 들어갔던 시모 씨가 이거 70%로 올려줬었잖아요. 그리고 이자는 낮춰주고. 네, 지금 이게 가계 부실화 발생한 부채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자 나눠주고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파리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유도한 거랑 똑같아요. 종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경기 부양을 부동산 쪽에서 찾았다고요. 금리를 인하해주고 대부비를 확대시켜주면은 사람들은 빚을 내서 뭐를 사겠어요. 집을 사는데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주택을 가지고 또 담보로 해갖고 또 뭐를 사는 거예요. 집을 또 사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채가 넘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택에 11채 이상인 사람이 한 30만 명이 육박한대요. 11채 있는 사람이. 이번에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놓은 게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여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결론은 문제가 11채를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루에 자기가 소유한 집에 2시간씩 살면서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주택은 임대를 주고 있을 텐데 그 임대를 주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든가 그게 부담스러우면 팔아라 이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 취지인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내놓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재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안고 5년간 가면서 세금 부담하는 게 난지 아니면은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지금 적정하게 매각을 하고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난지 치열하게 아마 지금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팔라고 그런다고 팔진 않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문제가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발표한 게 그거예요.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규제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부양책으로 또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규모를 늘려주면은 도라미 타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공언하고 대책을 발표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두고 봐야죠. 이게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을 가야지 시장에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5년으로는 효과가 없고, 이 효과가, 이 규제가 장기화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이게 10년에 바뀔지 20년에 바뀔지 모른다 그러면 움직일 텐데, 5년이라 그러면은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요. 해볼만 하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떤지를 봐야죠. 근데 앞으로는 소득 증빙이 없으면 대출 받기는 어쨌든 조금 힘들 거예요. 소득 증빙은 구체화 물어본다니까. 얘는 단순히 뭐 소득세 뭐 납부 실적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소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것처럼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보면은 3번에 지분금융은 지분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채권을 통한 자본 조달에 그 이해가 된다니까 틀렸겠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증서가 주식이잖아요. 그게 지분금융이고, 기업에서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증서가 회사채죠. 그래서 채권 발행은 부채금융의 일종이다. 그럼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지분금융에.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리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도 대표적인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그죠? 그러니까 얘들 가끔가다 지문으로 써야 안 써요? 가끔 지문으로 와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리츠는 무슨 금융에 해당이 된다? 지분금융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거. 1번에 보면 신탁금융은 신탁사하고 신탁계약을 맺은 후에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신탁증서금융은 부채금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니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대출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니까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크기를 따져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을 말하며 주식의 발행이나 신디케이션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지문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일단 지분금융의 3가지 종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시면 4번에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 들어가 있죠.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 조달은 이건 부채금융이죠. 그리고 거기 3번에 가면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이라고 돼 있죠. 이 법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자본시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그거는 법령이 예전에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이었었는데 법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3번의 간접 투자 운용법은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금 그 명칭 법의 개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예요? 3번에 대한 거하고 얘들이 예전에 기출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법률 기준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셔도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5번에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요. 주식 발행,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다 지분금융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뭐라고 해놨어요? 차입. 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기억하시나요?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의 범위 내에서 10배의 범위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것은 참고하셔도 되는데, 거기 예전에 그거 7번 문제는 한번 나왔었어요.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하고 비교한 실제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다음의 경우에 맞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어떻게 돼요? 크게 되면 은행이 손해겠죠. 근데 그거보다 작으면 은행은 이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차입자하고 그 은행하고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냐. 그리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인용한 문제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8번에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으면 인플레라든가 이자율 변화 등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변동이자율 그 대부 방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출 조건이 같다면 초기 이자율은 어느 게 더 높다고 그랬어요? 고정이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그 지문을 꾸준히 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8번에 보면 1번에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그래서 2번에 보면요. 정책 당국은 부동산 금융의 확대나 축소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책 당국에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것은 일반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절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금리 하락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요. 공급을 감소시키고 수요는 증가한다는 게 틀렸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할 뿐더러 모두 공급도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당 대출의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험 중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렇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이 있죠. 예, 여기에 못 미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LTV를 적용해서 비율을 규제를 하죠. 무조건 100% 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조기상환 위험이 있죠. 요거 근래 많이 써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이 있으면 시장 이자율이 있으면 뭐가 클 때 조기상환 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반대로 주고 그럴 때 조기상환 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조기상환 위험에 대해서는 고정과 변동이 있으면 뭐로 대출해 줬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9번에 보면 1번에 조기상환 위험, 만기전 변제 위험이라고 돼 있죠.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채권의 만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위험이라고 돼 있죠.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에서 더욱 위험이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죠.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죠. 이거를 가지고 불특정 고객들에게 뭐를 해줘요? 대출해 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은 우리가 대부분 단기 자금이라고 그랬고요. 대출은 대부분 뭐로? 예, 장기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에서 특히 금리 위험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대출해 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대 마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서는 10년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는 10년 동안에 뭐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적인 구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기 상환해버리면 이게 줄 돈에 이자가 없잖아요. 자기도 운영비용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무슨 상태가 발생하면 금리의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조기 상환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저당대출 차입자 측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 위험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거기 보게 될 때는요, 그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이라니까 틀린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 밑에 가면 10번이 있잖아요.
10번에 가면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도 할 때 2번에 가면 채무 불행 위험은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이다. 이렇게 틀렸겠죠. 둘 다 누가 부담하겠어요? 네, 이게 기출에서 예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잔금 비율은 아시죠?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인데, 잔금 비율을 구하려고 하면 뭐를 쓴다 그랬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쓰면 되죠. 상환 비율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역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상환조균표 아시죠? 상환조균표. 거기 3번에 보면 상환조균표라고 있잖아요. 응. 여기 있잖아요. 이게 상환조균표예요. 그렇죠? 전체 대출 기간에 원금과 이자의 어떤 구성을 갖다 하나의 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간에 가면서 무슨 지급분은, 이자 지급분은 작아지고 원금 상환분은 커지는 구조를 하나의 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전체 대출 기간이 20년이면요, 중간에 10년이면은 전체 원금의 반이 상환이 되려고 그러면 전체 대출 기간에 얼마가 경과해야지만, 3분의 2가 경과해야지만 전체 원금의 반이 상환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왜 기간이 저렇게 경과해야 되냐면, 초기는 대출 잔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할 때 뭐가 제일 큰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그렇죠?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은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무슨 금리로 대출하고, 변동금리로. 근데 DTI를 적용하지 않고 LTV만 적용해서 대출해 주는 거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밖에 안 되겠죠. 상환 능력도 감안을 해야겠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높게 기준을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통상 은행에서는요, 한 1.2 이상 정도. 그 정도는 돼야지만이 원리금을 갚을 만한 수익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는 1을 초과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얼마? 1.2 정도는 최소한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춰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에서 얘들 세 가지의 비교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증. 우리가 또 체증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체감하고, 얘는 뭐하고? 균등하고, 얘는 뭐한다? 체증하는 거에서 출제자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원리금이 균등인데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커지고 이자 지급분이 작아진다는 것도 있죠. 네, 이 표현을 또 잘 써주는 거예요. 그죠? 요즘 그것까지도 나오니까요. (1회차) 월 불이백은 어느 게 제일 크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초기 상환액이 있죠. 어느 게 커요? 대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어느 게 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초기에 조기 상환했어요. 저당 전액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원금이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하나 둘씩. 그러면 조금씩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중도 상환했을 때 저당 전액이 제일 작은 애도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이자 포함해서 총 납부액의 크기가 제일 작겠어요? 그렇죠. 원금이 제일 작은 거죠.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이 되니까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잔액에 부과하는 게 이자니까. 총 납부액의 크기가 제일 큰 건 얘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젊은 소득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이 원금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붙여서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바꿔서 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쉽게 맞추시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헷갈려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헷갈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잖아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죠? 응? 또 표정이 또 우울해지는 거 보니까, 또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어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어떻게 그냥 정확하신지 그냥, 예? 아니, 원래 사람의 집중력은 3시간을 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3시간을. 그래서 영화의 러닝타임도 3시간 안 넘기려고 그러고, 스포츠 경기도 3시간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예? 이거 와서 공부하고 앉아있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그 후회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냥. 왜 이쪽을 들어와가지고, 그 많고 많은 거를 두고, 누구지? 누가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학원에 지금 부부가 지금 이거 강의 듣고 계시는데,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부분이 독실한 또 신자예요, 이게 감리교시기 때문에 그 남편분은 권사고 이제 부인이 아마 집사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게 교회에 뭘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지난 일요일날 저기 그쪽에서 특강을 하는데 부인은 안 나오시고 그 남편 되시는 분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남편분이 조금 아직 실력이 떨어져요. 부인은 이게 더 빠르고.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본사님 정도 되니까는 주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를 보고 나온 거예요. 10시부터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심리적인 부담감도 크고. 근데 물어봤어요. 누가 나오자고 그랬냐? 남편분이 나오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냐고. 그랬더니 불현듯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면서 아마 뭐 집을 임대 놓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매번 중개사 통해서 하다가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 갖고 나오신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제 와서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일찍 나오시면 좋겠는데 한 5월달 지나선가 이렇게 쭉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살려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두 분이 안 되면 같이 안 되든가. 이래야지.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찬가지죠, 뭐. 그쵸? 불현듯이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그죠?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따야겠다, 뭐 이런 거. 어? 노후 대비? 아니면은 바로 개업하시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왔으니까 어쨌든 따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이란 얘기죠. 자, 조금 우리가 남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잘 해서 무조건 점수는 나오게 해야겠고, 민법은 밸런스가 맞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가쁘게. 여기에. 아니, 민법하고 개론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쪽에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나머지 한쪽을 꿔주겠다 이런 거는 가을의 전설에 도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개론에서 물론 몇 개는 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40점 정도를, 20점 정도를 밀어준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있기는 있어도 자주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12번에 가면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도 있죠. 1번에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좀 아까 설명했죠. 상환 조견표 가지고 3분의 2가 경과해야지만 절반이 상환한다라고 해준 거죠. 원금 균등은요, 만기 절반 지나면 절반이 상환이 되죠.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은 매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고 그 크기는 저당상수와 대부에게 곱으로 산정할 수 있겠죠. 원리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리금에 비해서 초기 상환액이 적다 이렇게 돼 있죠. 초기 상환액이 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요.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상환 조견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상환 조견표를 제가 그려드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뭐가 다 있어요. 기간이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고 이게 줄어드는 과정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정금리 대출 방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보다 차입자가 손해를 본다니까 틀린 거겠죠.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를 봐요? 대출자가 손해를 보겠죠. 자, 3번에 나오죠. 원리금 균등에서 매기 지급하는 원리금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진다니까 틀린 거죠. 원금 상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죠.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가능하신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점증상환 대출은 표준적인 대출보다 초기 불이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원리금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겠죠. 초기 부담액을 것을 줄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적으로 상환이 늦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 더 높게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기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원금 회수 위험은 어느 게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거는 논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또 한 번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사가 다 망하시니까 선생님이 또 박스에다 또 정리해서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뭐 또 한눈에 보고 또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비교되는 거. 자, 그래서 뭐 6위 정도까지 정리하신 걸로 하고요. 여기 또 계산하고 뭐 이러는 거 또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그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시죠.